오늘 주로 부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긴급 현안 질의할 때 총리 부총리가 안 나오셔서 저희가 좀 문제제기를 했었고요. 오늘 또 이제 총리가 안 나오셔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요즘 저희가 별도 토론회 하면서 제목이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이런 토론회 하면서 전문가들이랑 논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독특한 역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고 과거에 겪어보지도 못했고 겪어서는 안 될 일을 최근에 몇 달 동안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에서 이제 미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돌아보고 또 함께 주위를 돌아보자고 이야기합니다. 한 4, 5개월 동안 민주주의 위기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데 그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던 사람들, 그거 관련된 사람들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저 그 문제 제기를 계속합니다. 예, 특히 여기 총리는 안 계시지만 부총리나 장관들께서 지난 4개월 동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경제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있는가 같이 꼭 계속 토론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오히려 수습방관한 건 아닌가, 위기를 수습하려는 걸 방해한 건 아닌가, 그런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총리 안 계신 자리에서 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페루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총리와 장관들이 페루에 있는 부통령, 총리, 장관보다 더 떳떳한가? 2021년 12월 7일입니다. 그 날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의회 해산을 명했습니다. 그 나라 현지 시간으로 오전 11시 41분. 당시 부통령은 대통령이 그 조치가 위법하다고 바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 6분경에 내각의 사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의회가 탄핵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대통령이 도주하기 전에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거의 2시간 전후로 해서 다 끝납니다. 대통령이 탄핵안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대통령을 체포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페루 총리와 페루 장관 전체 13명이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 당일날 사표를 냅니다. 특히 페루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신이 믿고 있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그러면 사표를 냈습니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총리, 장관들께서는 과연 어떠했는가, 그 계엄 사태, 내란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 과연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려고 했는가,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했는가,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자격이 있는가, 그 의지를 보여줬는가, 그걸 계속 묻습니다. 오히려 내란 가담자로 기소된 장관도 있고, 그리고 내란 과정을 수습에 대해서 수습방관하거나 도망하거나 방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함께 지적을 합니다. 제가 12월 13일 첫 긴급현안 질의할 때 이거 내란 맞습니까? 한덕수 총리에 물었는데 끝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인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2월 5일 내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 선포문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 사후에 서명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명을 하고 12월 8일 다시 그걸 폐기해서 없애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그 일주일 동안에 실제 사후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부역한 거 아닌가, 가담한 거 아닌가, 오히려 엄호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내란 방조범으로 수사받을 피의자가 지금 국가의 권한대행이라고 있는 거 아닌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내란 사건이 터졌으면 수사해야죠. 페루처럼 2시간 만에 체포해야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총리, 부총리, 여기 있는 장관 중에서 누가 수사해라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오히려 한덕수 총리는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 요구, 그걸 거부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거부하셨고, 내란죄 수사를 해야 하는데 수사를 방해했지 않습니까? 일반 특검도 거부했는데 상설특검은 거부권 대상도 아니에요.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그 수사 대상이지 않습니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나오지만 헌법재판을 통해서 탄핵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방해하려고 한덕수 권한대행 임명 거절했지 않습니까? 국회 목소에 헌법재판관 3명.
물론 이제 추상목 권한대행께서 2명 임명하면서 그 문제를 돌파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요. 한덕수 그 권한대행의 모습을 보면서 위헌, 위법 넘어서 다른 차원에서 보면 참 염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직에 사퇴하고 석고대죄도 부족할 판에 지금 이 하는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제가 언급할 이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했느냐 저는 지적합니다. 그 수수방관을 하지 않았냐. 그때 이제 그 부총리께도 질의했었고 한덕수 총리가 위헌 위법 또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벌였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수수방관하실 겁니까? 제가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관련된 주제인데 지난 내란 4개월 동안에 그러면 관리를 잘했느냐까지 질문이고 저희도 계속 논쟁을 했습니다. 기재위에서 논쟁하고 내란 관련해서 경제성장률이 초기에 2%대 2.2% 했는데 계속 이 성장이 꺾였고 드디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일어났습니다. 내란의 충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 경제성장률 올해 전망치도 정부나 또는 해외 이 IB들이 하는 것이 계속 꺾였습니다. 지금 1%대 0.7, 0.5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란 그 국면 놓고 봤을 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제팀은 최선을 다했는가? 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 10일 기재위원들이 이창용 총재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창용 총재가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나라가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된다. 빨리 정리한다. 그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대외 신인도를 고민해서 경제팀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가도록 해야 된다. 정쟁하지 말고 여야 간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전적으로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헌정질서로 빨리 복원하는 것이고 탄핵과 그 이후의 절차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헌정질서에 복원하는 과정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정질서의 정상회복을 가로막고 실제 내란죄 수사도 가로막고 그렇게 해서 국가의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절대적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초기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름 한 돌파를 했지만 그 뒤로 내란죄 상설특검 수사 계속 방치했지 않습니까? 수사 거부하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불안한 건데 그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경제팀이 나름대로 운영될 거라고 신뢰를 했습니다. F4 중심으로 운영돼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존중을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저희가 그런 시각 속에서 바라봤는데 실제 그 F4에서는 그런 것만 했느냐 의문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덕수 총리 오늘 어제 뭐 기사들이 막 나오는데 내란 과정에서는 계속 가담 방조 의혹 쌓이고 그리고 내란 수습 과정에서는 오히려 내란을 더 확장시키고 국가를 혼란스럽게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는 국민 경제를 볼모해서 자기 정치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저 기재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재부 나라입니까? 아니면 기재부 정당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재부 출신들이 정치하는 겁니까? 좀 궁금합니다. 이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국민들이 물어볼 때.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그것인데 이 달러 인덱스 두 개 최근에 2월 중순부터 이제 벌어졌습니다. 환율과 달러 인덱스. 이게 정상입니까? 부총리께 어떻게 보십니까?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국내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걸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저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환율과 달러 인덱스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이게 벌어지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주변 국가 아니라 대한민국만의 고유한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 그게 영향이 크다. 저게 원인이다. 뭐 거기다 추가로 이제 관세 충격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그 익스포저가 크니까요. 그 같은 영향이 동시에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주변 국가의 그 관세 문제 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나서는 우리의 피해가 있다. 네, 그래서 그 점을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 묻는 겁니다. 경제 정책만 아니라 정치적 과정 자체가 경제에 직접적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경을 이야기합니다. 그 추경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유한 주장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2월 10일 한국은행 총재 그런 이야기를 하셨기에 그 뒤부터 많은 부분에서 F4에서 이야기하는 걸 존중하고 F4의 문제식을 가급적 미리 소통하려고 그랬습니다. 한국은행에서 12월 15일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조속한 추경을 통해서 경기 하강 위험이 있고 대응을 하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했었고요. 1월 중순부터 또 일정 규모의 이 15조, 20조 추경을 해야 한다. 한국은행 총재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존중했습니다. 그때 모든 스탠스는 추상목 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경제 책임감, 그 것을 존중하고 우리가 그것에 교란되지 않고 정치는 정치대로 가고 그 경제팀 경제로 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실제 그런데 추경이 그렇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 혼란이 있었고 불신이 쌓였고 의혹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늦장 추경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부터 이야기해서 1분기에 끝냈어야 될 건데 지금 2분기 들어가서 지금 추경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늦장 추경의 원인은 거기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한 말씀 제가 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래도 뭐 지금 말씀 저 지적에 대해서 일부 제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추경을 하려면은 이때가 대행 정부이기 때문에 그 국회 협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2월 한 중순부터는 추경 논의 시작하자라고 얘기했고 국정협의회에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저희 민주당에서는 정부와 함께 풀어가려는 의지가 있었고 다양한 형태로 의사표력을 했었습니다. 실제 여야의 협의체 이유로 해서 적극적인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 여야 협의의 문제가 그 최근에 헌법재판관 40명 임명할 때 여야 협의와 비슷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건 뭐냐? 핑계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연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때 그 여야 협의체에서 제가 임했던 자세를 보면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겁니다. 다음 이제 추경 관련해서 한 두 가지만 좀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 경제에 큰 추경을 줬던 것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 내란이고 내란을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 경제팀에 대해서 여전히 질타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덕수 총리의 하는 행태는 정말 염치 없다 그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내수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내수 활성화돼서 충분한가 현재 추경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개인 회생 채무조정 다 아시는 도표입니다. 이거 뭐 특이한 도표도 아니고 최근에 계속 증가되고 있고 서비스가 이제 말라버려서 지금 계속 지수가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 그래서 나왔던 문제식 중에 하나가 적극적인 채무조정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서비스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뭔가 관광산업 활성화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김용태 의원님인가요? 뭐 그 질의가 있었는데 또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현재 시점에서 풀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로 이 관광산업에 관련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좀 기재부가 마련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어떠신지요? 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걸 다시 한번 거기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김용태 의원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문체부의 숙박 페스타 관련해서 숙박 할인권이 이게 작년에도 상당히 이제 일정 정도 효과를 냈다라는 보고서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지출 대비해서 한 12.8배 여행 경비 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올해 3월, 6월, 10월 3회 걸쳐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추경에서 좀 추가 반영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있었고 저는 어제 그 이야기 듣고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김용태 의원은 본인이 경기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하신 이야기지만 인천, 경기, 서울 같은 경우도 같이 좀 포함해서 이걸 좀 확장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감했습니다. 혹시 한 번 더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어제 김용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실무자료에 써준 거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써 있었는데 저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도 한번 그러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하나는 지금 추경의 반영은 어렵고 이 관광기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방식이든 이걸 검토를 전향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오늘 좀 독특한 이야기 하나 했던데 IMF가 우리나라 국민소득 4만 달러 가는 시점을 종래 2027년을 봤다가 이제 어제 발표한 2029년을 늦췄다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다양하게 누적돼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내수 충격이 워낙 커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가계부채와 관련된 채무 재조정, 그 다음에 다른 식의 이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서 이제 관광산업에 대한 뭔가 좀 획기적이고 대규모적. 네. 네,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 내수의 어려움이라는 게 외부적인 충격도 있지만 결국 구조적인 준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기영 의원님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